네, 날이 제법 더워집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여름도 우리 땀 흘리는 가운데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마침하니까야 26번 덧경과 함께하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그래서 그 안에 불교의 정체성이 설해진다 라고 하는 26번 덧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을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4주에 걸쳐서 특강까지 좀 더해가면서 해서 불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하는 시간을 4주간 공부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어서 27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작은 경을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작은 경에서는 주제가 뭐였죠? 큰 코끼리를 필요로 해서 코끼리 사냥꾼이 숲에 들어갔죠. 그럴 때에 코끼리 발자국이 커다란 게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발자국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어이구, 큰 코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능숙한 숙련된 코끼리 사냥꾼은 이 발자국을 보고서 아닙니다. 이 발자국만 가지고 큰 코끼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숲에는 발자국은 크지만 몸집은 요만한 이런 코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라고 하니까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런 큰 발자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코끼리가 몸을 부빈 이런 흔적이 발견돼 있죠. 그러면 이런 흔적까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큰 코끼리야 라고 결론을 얻죠. 그러나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은 요거 가지고는 그런 결론을 얻지 않죠.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나무에 코끼리가 살아가지고 이빨로 긁은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큰 코끼리야 이러겠지만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은 아니야, 이것 가지고도 아직까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더 가죠.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이런 나무에 코끼리가 이파리를 따먹느라고 꺾어진 나뭇가지들이 발견되죠. 거기서 결론을 내나요? 아니죠. 요렇게 높은 나무의 가지가 꺾어진 것까지도 보이는 그 상태에서 잘 둘러보면 여기에 실제로 큰 코끼리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변적인 것들을 다 보고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찾아갔기 때문에 코끼리 자체를 직접 보죠. 그리고서야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결론을 얻는 거예요. 자, 코끼리 비유의 작은 경에서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나요?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그렇죠. 어떤 거죠? 우리가 법회 마칠 때 하는 4가지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이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해서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결론을 얻는 거야. 결론을 얻으려면 하여간 코끼리 발자국이 하나 있다. 와, 발자국이 엄청 크네. 이거 큰 코끼리구나. 요렇게 결론을 얻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과정 가가지고 코끼리를 직접 보고서야 결론을 내는 거야. 세조는 정등각이이시고 법은 잘 설해졌고 부처님의 제자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이런 결론을 요만큼 발자국만 보고 부처님은 정등각이시여? 요렇게 결론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래지 않아서 떠나가겠지 뭐.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뭔가 흔적만 보고는 부처님은 그런 분인가 봐 이랬다가 확실하게 보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이 깨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직접 눈으로 보는 여기까지 확고하게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얻는 방법이다. 요런 설명을 이제 27번 작은 경에서는 했고, 요번 일요일 날이요. 요 주제. 이런 그 결론을 얻는다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 문장이 그러니까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하는 요 문장이 5개 경에서 나오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고자 할 때 어떤 경들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 요번 일요일 날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게 이 경 5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우리 불환자 이야기 꺼내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만 하고 넘어갔지요.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개미집경에도 나오고 미끼경에도 나오고 덧경에도 나오죠. 그렇게 3개의 경이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공통되게 제시하는 어떤 까닭이 있을까? 라는 데서 아라한과 차별되는 경지로서의 불환자의 경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결론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니까 그 불환자 이야기하고 이 열애의 제자들의 결론 요 2가지를 함께 한 번의 특강을 통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번 일요일 날 그렇게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코끼리 발자국 비유와 관련해서 작은 경은 이렇게 발자국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주제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은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이에요. 이 경은 한마디로 경 제목이 왜 코끼리 발자국 비유 경이냐 큰 경이냐 라고 하면 그냥 코끼리 발자국 하나를 딱 놓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선언한 법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이 선언한 법이 뭐죠?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는 뭐죠? 출가한 목적?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죠. 부처님을 분별설자라고 부르죠. 분별설자라는 이 말은 뭐죠? 와치야마이타경에서 사실은 부처님은 선언한 법이 있는 분이다.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부처님은 분별설자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 의미가 뭐예요? 부처님은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 유익을 목적으로 나는 출가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했다. 이거잖아요.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인지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괴로움이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 이렇게 다 표현이 포괄이 되겠죠. 부처님은 바로 이 유익과 무익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담만한도 보부님 좀 미안하지만 담만한도 보부님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내가 기준을 제시해 줄게 라고 말하면 이 기준이 100% 완전한 기준이 되긴 좀 어렵지. 왜? 이건 뭐 법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정등갑자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기준을 제시하면 이 기준은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야. 완전한 기준이야. 그래서 부처님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완전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 기준 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기준 위에서 잘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왜? 그대가 지금 처한 이 상황, 나한테 이런 걸 질문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대응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유익과 무익의 선언된 기준 위에서 분별해서 말한다. 상황에 맞게 답을 준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불교 안에서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유익이라는 요거겠지 뭐. 그죠?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유익이 원어가 뭐냐 하면 꾸살라거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꾸살라. 근데 이 꾸살라를 또 좀 다르게 번역하는 방법이 있죠. 꾸살라를 유익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요거를 선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선, 유익, 이 두 가지가 꾸살라의 번역이야. 이제 이 코끼리 비유의 큰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에서는 이런 비유, 답을 주는 거야. 선법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선법이라는 것은 뭐지? 유익에 속하는 거라면 이 얘기죠. 행복이라면 또는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선법이라면 모두 하나의 발자국 안에 들어간다. 세상에는 선법, 행복으로 나아가는, 행복으로 접근되는 이 유익한 것들이 많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익이라는 거하고는 좀 경우를 달리해서 사실 그대로 선이고 유익인 것, 정말로 부작용 없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선법이라고, 그러니까 꾸살라 담마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그러한 선법이라면 하나의 발자국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자국이 뭐냐? 자, 그럴 때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게 외도의 주장들이 선법에 속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중생의 입장에서 살아가면 좀 부자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거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래야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 유익, 이 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복을 결실맺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그 바르게 지향된 마음, 잘못 지향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열반을 지향하는, 그죠? 열반을 지향한다라는 그 목적 위에서 유익한 이런 부분이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의 법에도 뭐 선법이 있어서 어떻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사실 그대로의 입장에서 말할 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유익, 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자,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렇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우리한테 유익한 거, 행복으로 이끄는 거. 뭐 십선업, 사음식, 사음식, 그래. 실윤기, 문내, 뭐 무지하게 많네. 팔경도, 발정도 많네, 그치? 정견. 그러니까 정견도 그렇고 선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선법이라고 말하는 그 다양한 법들을 싸잡아가지고 하나의 발자국 안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코끼리 발자국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발자국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보자면 이게 코끼리니까 지상에 있는 짐승 가운데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크다고. 그러면 사자 발자국은 어때요? 사자가 와도 사자 발자국 이렇게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겠죠. 토끼 발자국 뭐 말할 것도 없겠지 뭐. 기린 발자국도 다 어쨌든 이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가장 큰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들 하신 선법, 뭐 십선업 얘기했죠. 십선업이라는 것도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되는 가장 큰 그룹 안에 십선업도 들어가겠죠. 사명초도 들어가겠죠. 사정근도 들어가겠죠. 오군, 오력, 칠각지 다 들어가겠죠. 팔정도도 들어갈 거고요. 12연기도 들어갈 거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 유익으로 행복이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설해진 모든 법들이 다 포괄되는 하나의 발자국에 비유되는 교리가 있겠지. 그게 뭔가? 불교에서는 유일한 진리. 그래, 그게 바로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진리, 사성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선법이라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제시하는 그 행복으로 이끌리는 유익이라면 어떤 교리든 간에, 그죠?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사성제라고 하는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되는 이 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선업이라는 게 사성제 안에 들어있나요? 사성제가 뭐지? 다 들어있죠. 들어있겠지. 당연히 들어있겠지. 사성제가 고집, 고멸도 이래 된다고. 이때 도는 실천이지. 그래서 오치오니고다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죠.
이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조건이 뭐냐라고 하니까 가래거나 또는 연기, 12연기로 이 자리가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고멸은 뭐죠? 고멸은 그대로 락이고 락은 뭐예요?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정의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고멸, 즉 락인 열반을 목적으로 모여지는 것들이 다 선법인 거지. 그리고 고멸도는 뭐예요? 고멸도는 팔정도의 실천에서 팔정도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그러면 십선업이라는 것이 사성제 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지. 팔정도가 뭐야? 정견부터 정업으로 또 정명으로 뭐 이래 갈 때 정견 내지 정업 또는 뭐 정명까지 포함하면 이게 뭐야? 이게 십선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십선업도 팔정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성제 안에 있는 거야. 사명청은 사성제 안에 들어가나? 정정. 그죠? 팔정도 중에 정령. 정염이 그래 정염이 사념처라고. 이거 경전의 정의사항이죠. 사정근은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정정진이 사정근이잖아. 이건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방법이든 부처님께서 온전하게 제시하는 그 방법들은 다 팔정도 안에 들어가지고 사성제 안에 들어가죠. 12연기 뭐 어떻게 말하든 간에 다 고집성제로 사성제 안에 들어가죠. 이래가지고 어떤 것이든 선법이라면 선법은 다 사성제라는, 비유하자면 코끼리 발자국과 같은 가장 큰 교리 체계로서의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7번 작은 경에서는 사실은 지금 28번 경에서 말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큰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발자국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담아내는 코끼리 발자국과 같은 사성 이런 것이냐라고 할 때 충분히 공부가 결론에 닿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면, 말하자면 십선업이 그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사념처가 그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때요? 외도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이게 바로 그 큰 코끼리 발자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 28번 경에서 무엇냐? 사성제가 바로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거다. 선법이라면 모두 코끼리 사성제 안에 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이런 결론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런 결론을 얻으려면 공부의 과정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이 공부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또 바른 길 안에 들어섰다 해도 그중 가는 과정에 있는 중간 과정을 가지고 이것이 그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27번,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과 작은 경이 요렇게 서로 좀 연결되는 개념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큰 경에서는 선법이라면 모두,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모두 사성제 안에 있다. 이게 코끼리 발자국이어서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다 담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앞서
앞서 있는 27번 작은 경우에서는 이런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의 완성에서 이런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중간에서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잘못 알아도 안 되고 중간 과정에 있는 어떤 중간의 가르침 가지고 이게 완성인가? 이렇게 알아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7번 경에서는 결론을 이제 사성제를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런 정등각인 세존이 선언하는 그거에 의해서 사성제 이래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예, 일단 뭐 이런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공부한 작은 경하고 오늘 공부하는 큰 경하고 두 경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재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요 작은 교재는 이따가 중간에 좀 소개를 할 거고요. 자, 먼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 요약된 교재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박보구님이 이 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이다라고 어렵다 했나 중요하다 했나 한번 말씀하셨죠? 예,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경을 좀 몇 단계로 요약을 해봤는데, 경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선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따르게 된다 라는 것이 비유로서 먼저 제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성제니까 고진별도 사성제잖아. 근데 이 경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리분석경도 본 적이 있죠. 진리분석경 같으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각각에 대해서 다 상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은 조금 방법을 달리해.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가 모든 선법을 포괄한다 라고 하면서 이 경은 고성제에 대한 정의로 고성제에 대한 고성제를 주된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고성제를 정의해 주는데 생, 노, 사, 수비, 고, 우, 내 그리고 구, 부, 듣고 보통은 이제 고성제 이러면 생로병사 그리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용고 이렇게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경은 좀 다른 형태를 해서 생, 노, 사, 수비, 고, 우, 내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연기에서 보면 생을 조건으로 노, 사, 수비, 고, 우, 내가 있다. 일체 괴로운 무더기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12연기 형태로 생, 노사, 수비, 고운에 거기에 구, 부득고를 하나 더 포함하고요. 그리고는 어쨌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요. 중생이라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 삶 자체가 괴로움의 영역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오치온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고성제를 정의해 주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고성제가 생노사 수비고운의 구부듣고 이러지만 하여간 포괄적으로 오치온 거란 말이야.
오치온이 고여 이렇게 말하니까 이어가지고 그러면 오치온은 뭐지? 요 부분을 또 말하죠. 그래서 오치온은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는 그러면 이게 고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오치온고로 나오고, 오치온고에서 그럼 이제 오치온이니까 5가지인데 경은 일단 중심 주제를 색에 대한 이야기, 색취온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몰아가요. 이 경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중요해.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왜 어려운가 하면 다른 경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은 이렇게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이어서 다 포괄한다. 그때의 고성제가 뭐냐? 이러한데 포괄적으로 오치온거다.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색취온에다가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색취온은 무엇냐라고 또 정의를 해주면서 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4대와 4대 조색, 지수화풍 4대가 있다. 그리고 4대가 결합한 것이 4대 조색. 이래서 색, 물질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한 것. 이렇게 되죠. 여기 박보부님, 4대라고 하면 지수화풍 이러잖아. 지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지대 하면 지대는 뭐지? 지대. 말 그대로 땅, 물질. 혹시 저기 윗바사나 수행처에 좀 가보셨나 모르겠어. 윗바사나 수행처에서도 사실은 4대 수행 이래가지고 지대 하면은 행선을 하자. 행선을 할 때 이렇게 발바닥을 들어 올리면서 발바닥에서 어떤 무게감 같은 거를 관찰한다? 요거 지대요. 뭔지? 지수화풍 4대라고 말할 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요소적인 아주 그 근본적인 성질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 경에서 말하는 지수화풍 4대가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하지. 그런 뭐 기본적인 성질을 포함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성질이 땅의 요소요. 땅이 가지는 특성, 땅의 요소요. 행선하면서 발바닥을 들어 올리면서 그 무게감을 요런 어떤 이게 점점 표현이 애매해서 그래. 요소적인 성질적인 요거를 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맞아. 그거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야. 이제 조금 이따 읽어볼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 색취온에서는 무엇이 색취온입니까? 무엇이 색입니까? 라고 할 때 4대와 4대 조색입니다. 라면서 이경에서는 가장 많은 그 부분이 4대를 설명하는 거야. 지수화풍 4대를 정의해주고 그 4대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게 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그 이경이 가지는 특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경에서 쭉 보면은 말하기는 말을 해. 그런데 고집이라는 거 끝에 가가지고 한 줄 나타나. 고멸이라는 거 끝에 가서 한 줄 나타나. 고멸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해. 그런데 사실을 내용은 다 담고 있어.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성제라는 이 진리, 이 교리를 만나는 경우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를 이 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색취오는 4대와 4대 조색이다 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대를 다시 정의해 주는 거야. 그래서 4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땅의 요소 이러면 4대 중에 하나니까 지대 이래야 되겠죠. 근데 원어를 달리 써. 지계. 그래서 이제 이 계자를 쓰기 때문에 땅의 요소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하여간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보면 4대를 정의하는데 땅의 요소 지계는 무엇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만 그 방금 말씀드린 어떤 성질적인 거 그렇게 보면 땅의 요소는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이렇게 말을 하고요. 물의 요소 수계는 개체적이고 액체이고 액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불의 요소 화계는 개체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그리고 단합된 것. 바람의 요소 풍계는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은 문제는 오치온이 고라는 거잖아. 그 가운데 색치온도 들어있으니까 색치온 요것도 고잖아. 그러면 불교는 어떤 목적으로 있어요? 고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아니죠? 고를 알아가지고 고멸을 실현하려는 거야. 고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색취원에 대해서 4대를 설명하고 나면 이제 그 지수화풍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지수화풍 각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안과 밖의 땅, 물, 불, 바람의 요소는 단지 땅, 물, 불, 바람의 요소일 뿐이야. 그러니까 땅의 요소라는 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쨌든 이건 땅의 요소일 뿐이야. 거기에다가 뭐 다른 생각하지 말어.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예, 여실직연하라는 거죠. 그렇게 여실직연하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염오하고 이어서 심히 바래게 해야 한다. 요 바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탐, 위라가를 같이 쓰지만 그 의미가 좀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염오, 이탐, 소멸 또는 염오, 이탐, 해탈 이래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탐과 소멸, 해탈은 묶어가지고 바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색취온에 대해서 그 4대로 설명을 하고는 그게 단지 그런 요소일 뿐이거든. 그래서 여실직연하고 염오하고 심히 바래게 해야 해. 그거 집착하면 안 돼. 그거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아도 아니요. 이렇게 이제 공부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 2, 3번 괄호로 1, 2, 3번 했는데 요렇게 이제 구체적 서술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 경에서 가장 그 번역하기도 어렵고 양도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밖에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4가지 요소가 아니 어찌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게요. 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광대해.
5대양 6대주 이럴 때 이 6대주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광활한 땅이야. 그런데 이게 수대 물이 한번 요동을 치면 싹 잠겨버릴 수도 있는 거야. 땅의 요소라고 하는 이 광활한 대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수화풍사대라고 하는 곳이 어찌 보면 그게 그러니까 밖에 거 밖에 있는 밖이라는 건 이제 몸 밖에 거죠. 몸 밖에 있는 지수화풍사대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광활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는 것들인데 그런데도 가만 들여다보면 어떨 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거든. 그럼 이런 걸 뭐라 하겠어? 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그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26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사유의 수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양보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지 한마디 해도 될 거를 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 사유 수준에서 설득을 이해를 시키려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이 때때로 이런 설명에서는 좀 많아지거든. 번역하기는 이게 어려워. 그래도 이제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수화풍이라는 이 사대가 몸 안에도 있지만 몸 밖에도 있는데 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고. 얼마나 대지도 그렇게 강활하지만 어느 때는 다 물에 잠겨서 없어질 수도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대양 커다란 바다를 채우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이 싹 다 날아가 증발해버릴 수도 있고 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뭐 요새도 그 참 미국에는 특히 그 큰 불이 많이 나대요. 산불 같은 거. 그런가 하지만 경우 어떤 데는 아이고 더 이건 풍대구나. 부채 붙이는 건 풍대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붓이 막대를 비벼야 하는 이런 때도 있다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휩쓸어 가지만 어떨 때는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작은 바람을 만들어야 하는 이럴 때도 있다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것으로의 지수화풍 사대라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고 있어요. 부처님도. 물론 이제 이 경은 사리푸타 존자가 설명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밖의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요소에 무상함, 부서짐, 무너짐, 변하는 성질이 알려진다. 그러면 다만한도 부부님 이거 지금 뭐 우리 5대양 6대주 이런 식으로 밖의 것을 말하자면 요 몸뚱아리 하나 안에 거 몸이라는 내 안에 거 요렇게 치면 요거 참 별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밖의 것도 무상하고 부서지고 그런 건데 이 작고 가래에 집착된 몸, 요 몸을 가지고 뭐 그렇게 나요, 내 거요, 나는 있어 라고 그리 할 게 있느냐. 사실은 바로 이 몸에 대해서 나요, 내 거요, 나는 있거든 뭐 요런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봐라 지수화풍사대라는 곳이 몸 안에도 있지만 몸 밖에 그렇게 거대한데 그것들까지도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런 무상함이 중생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 그런데 그 작은 몸뚱이 하나 가래에 집착된 가래에 붙잡힌 그 작은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 이게 나요, 내 거요, 나는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할 거냐?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 작고 가래에 집착된 몸에 대해 나거나 나의 것이거나 나는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실지경 나의 것 나는 있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 남들과 만나야 되잖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을 바르게 삶을 단속할 수 있으면 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서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로 힘들게 하면 이촉은 뭐죠? 이와 성, 그러니까 귀와 소리의 인식에 의해서 이식이 생겨나서 삼사와 합촉하는 게 이촉이죠. 이촉에서 생긴 괴로운 느낌이 있구나. 그러니까 누가 막 비난하고 하여간 말로 힘들게 하면 그게 좀 귀를 통해서 인식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이 이촉에서 생긴 괴로운 느낌이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막 흉보니까 내가 속상하다,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이거 뭐냐? 이와 성과 이식에 의한 이촉에서 생겨난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거 원래 이렇게 괴로운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해서 생긴 거예요. 연기라는 말이죠. 연해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알아서 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살 때 사람들이 꼭 말만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몸으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3번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힘들게 하면 톱의 비유를 회상하여 몸에서 겪어낼 것. 우리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21번 톱의 비유경이었죠. 그 톱의 비유경의 마지막 비유로 나타나는 결론, 이 부분을 경이 제시하면서 톱의 비유를 회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몸에서 겪어내라. 몸에서 겪어내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몸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몸에서 겪어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해진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라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이렇게 톱의 비유에서 말하듯이 누군가가 말로 괴롭히는 거에 이어서 몸으로까지 괴롭히는 이런 상황을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몸에서 겪어내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 것이라는 것은 화살경의 이야기 제가 비교해보자라고 적어드렸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남들한테서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톱의 비유를 회상하면서까지도 몸에서 겪어낸다 라는 요거를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다르게 그 부분을 설명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러면 뭐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톱의 비유를 회상하면서 몸에서 겪어낸다 라는 요 과정에서 오직 부처님을 기억하고 가르침을 기억하고 상가를 기억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겪어내는 거죠. 극복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은이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불법승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가운데에도 유익의 과정, 바로 요거죠. 이 유익의 과정, 내가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
이라고 말하는 거야. 유익의 과정인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걱정한다. 박 부부님, 유익의 과정인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상황을 말하거든. 그럼 여기서 평정이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이게 삼매를 닦아서 제4선에 이르는, 아무래도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의 평정,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부터 보면, 지수화풍 4대의 무상함을 보아가지고, 이 몸에 대해서 나거나 나의 것이거나 나는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내적으로 나를 단속하고 나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로 아프게 하거나 몸으로 아프게 하거나 이런 상황을 특히 톱의 비유를 회상하면서까지 그 과정에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를 기억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대응 과정에서 유익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반성하고 더 열심히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런 열매 과정에서 불법성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가운데에 유익의 과정인 평정이 확립이 되면,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삼매를 닦아가지고 제4선의 경지까지 와서 평정, 우페가를 확립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까지를 말하면서 이제 부처님은 이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만큼도. 그러니까 이만큼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사성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치온을 말하고 색치온을 말하면서 지수화풍 사대를 말하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이래 하면서 그런 대응의 과정에서 유익의 과정인 평정이 확립되면, 달리 말하면 삼매를 닦아서 제4선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확고해지면, 이런 얘기로 보면 되죠. 그렇게 제4선 평정 토대가 확고해지면 이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훌륭해, 잘한 거요, 많이 한 거요.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큰 세 번째로 이제 경은 여기서 요 부분 이만큼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이만큼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가 있겠죠. 예. 이 경이 사실은 요렇게 좀 경의 전개를 좀 이렇게 달라짓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큰 전개로 보면 1번은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해가지고서 이제 사성제 이야기가 나왔고, 2번은 그게 오치온을 거쳐서 색치온에 와가지고 색치온은 4대와 4대 조색이다 해서 4대를 정의하는 가운데에 이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거야. 평정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여기서 오치온은 연기된 거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치온은 연기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좀 유명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1번 몸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치? 다만한도 부부님, 이게 몸이잖아, 그치?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원래가 몸인가 뭐 잘 모르지 뭐.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걸 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뭐. 몸이라는 이름이 있어. 근데 이 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하여간 인간들이 이거를 몸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럴 때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 뼈를 연하고 근육을 연하고 살을 연하고 피부를 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의 측면에서
뼈와 근육과 살과 피부를 연하고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 공간으로 둘러싸여 이 표현이 나오죠. 공간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육계라는 개념을 봐야 되죠. 일단 지수화풍 4대가 물질이고 거기에 공간이 함께 해가지고 몸이 구성되고 식이 함께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곳으로의 내가 되는 것을 육계라는 교리로 말해주죠. 이렇게 뼈와 근육과 살과 피부, 달리 말하면 4대로 구성되고 거기에 공간에 둘러싸여서 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됨 이래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빨리어로 몸이라는 단어가 빨리어로 뭐죠? 루파. 까야. 까야가 있지, 까야. 그런데 때로 색이라고 하는 말, 루파. 색이 이제 보통은 물질이잖아. 그래서 이게 원어가 루파라고.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이게 몸도 물질이고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지. 포괄적인 물질로도 쓰이고요. 그런가 하면 색성현 미척 법 육외입처를 말할 때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상만을 색이라고도 하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루파 색이 그대로 까야 몸을 의미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바로 여기서 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라고 할 때 뼈와 근육과 살과 피부를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루파 색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물질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색이 그러니까 루파가 까야 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용례죠. 그리고 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루파로 나타날 때에 몸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해야 될 때들이 종종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약간 그렇게 쓰였어요. 자, 이렇게 몸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면, 자, 지금 우리가 오치오는 연기된 것이라는 세 번째 과정을 보는 거죠. 몸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줘요. 식이라는 건 어디서 생기죠? 식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들, 성들, 미들, 향들, 촉들, 법들이라는 복수로 나타나는 육외입처를 인식하면 식이 생기죠. 그래서 그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설명이 나와. 자, 그 부분 이렇게 적었어요. 안식의 생김에서 안의 안, 그러니까 눈이야. 안의 안이 망가지지 않았고 밖의 색들이 영역에 들어오며 요건 뭐죠? 자기. 아니 그 얘기보다 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색들이 있죠. 이때 요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요건 안의 것이야. 요렇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색들을 밖의 것이야.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물론 뭐 내입처고 외입처니까 뭐 그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안과 색들을 말하면서 안은 안의 것이고 색들은 밖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을 해줘. 무언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어쨌든 뭐 안에 건 나니까 일단 이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동사. 그래. 일단 사실 안이라는 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 이래 되지만 몸의 기능, 역할로서의 안근은 지금 법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수력을 잃을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어때? 그게 안근만 망가진 건가? 아니요. 안근과 안식이 함께한 것으로의 안 자체가 망가지는 거야. 볼 수 없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안이 망가지거나 색들이 안에,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A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지 않거나 이래 되면 안식이 생겨나지 않는데, 또는 안은 망가지지 않았고 색들도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없으면 안식이 생겨나지 않는데, 그리고 완전한 케이스로 완전한 경우여서 안도 망가지지 않았고 색들도 눈에 들어오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주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뭐냐 하면 사만나하라. 여기 이제 아하라 하면 이제 그 음식, 자량 이래 되는데, 요 사만나하라라는 요 단어는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1번 concentration, 집중이죠. 집중이라고 말하면 뭐야? 안이 망가지지 않고 색들이 눈에 들어와도 집중되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눈이 대상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식이 안 생긴다 이거죠. 그럴 때 이렇게 집중한다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말하면 자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가 작용해서 자의 이래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bringing together 이래가지고 묶음, 합침, 접촉시킴 요런 의미를 같이 가져요. 집중한다 하는 것도 안이 색들에 집중해가지고 안식을 생겨나게 한다. 요건데, 요거를 2번 묶는다고 하거나 합친다거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게 작용해가지고 눈과 색들을 묶어버려. 아니, 이제 묶는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이거겠지. 이제 요렇게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보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안과 색들이, 그러니까 눈이 망가지지 않았고 색들이 눈에 들어올 때 거기에 어떤 것이 작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생겨.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간이 경을 다 읽어볼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집중한다라는 거 이런 자의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묶는다라고 하는 쪽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요 꼬티타경 같이 드렸거든요. 이 꼬티가경 35번 삼류다의 185번 경인데, 이 경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경이죠.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가 바라나시에서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코티카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제부터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도반 사리푸타요, 아니 색들에게 족쇄입니까? 아니 색들에게 족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색 아니면 아니 색들에게, 거꾸로 색들이 아내에게 족쇄입니까? 해서 아니 비설진의 반복이 되죠.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답변을 해요. 도반코티카요, 아니 색들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색들이 아내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둘 다 족쇄가 아니래. 그러면서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탄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이 두 개가 안과 색들 자체는 서로한테 족쇄로서의 역할을 안 해. 묶고 있질 않는 거야, 서로. 그런데 안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이 생기려면 사만나하라 해서 집중이 되거나 바르게 표현하면 묶든 합치든 해야 되잖아. 그죠? 이럴 때 바로 이 묶는 일, 합쳐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걸 지금 A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둘을 연하여, 안과 색들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욕탐 뭔가요? 찬다라가죠. 찬다라가 욕탐이 족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안식이 있으려면, 즉 안과 색이 어떤 형태로든 연해서 조건이 되어가지고 안식이 생겨나려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묶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요게 좀 이해되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말할 때 1차 인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대상으로 인식을 할 때 공동주관이 뭐야? 여기 공동주관인 욕탐이 오잖아. 그래서 이 욕탐이 탐을 어떻게 싣고 있느냐에 따라서 웨이처를 어떻게 만들어요? 니비땅, 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리고 요 과정을 자의를 비열이 자의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바로 요 욕탐이라는 것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28번경에서는 안과 색이, 그러니까 안이 망가지지 않았고 색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 이 두 가지를 누군가가 묶어줘야 여기서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꼬티카경에서는 바로 그 역할, 그죠? 안과 색을 묶어주는 족쇄가 뭐냐? 무엇이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역할, 족쇄로 작용하느냐? 욕탐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박법우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물건을 봐요. 자기에서 보는데 여기 제가 욕탐이 없어요. 그래도 안식은 생겨요. 그거는 조금 있다.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안과 색은, 즉 보는, 그러니까 인식 주관인 네이처하고 인식 객관인 웨이처는 서로 간에 족쇄로 작용을 하지 않아. 서로를 묶지 않아. 이건 뭐죠? 나는 내가 나대로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세상에 묶여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세상에 묶이잖아. 어떻게? 내 거요, 나요, 나야, 자요 이러면서 묶여 산다고. 보리당경, 보리당경. 그래, 보리당경 때리는 거야, 그치?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의 답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묶여야만 안식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누가 묶습니까? 라는 그 답을 포티카경에서 안과 색 두 가지는 서로 간의 족쇄가 아니야. 서로를 붙잡지 않아. 욕탐이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족쇄예요. 바로 요 역할을 사만나하라 집중이라 해도 좋고, 그러나 이 의미로는 이건 묶음 합침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이비설신의에 반복돼요. 여기서 뭐라고 사요 야낭이니까. 응? 여기서 사요 뭐가? 야낭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뭐가? 꼬띠가경에서는 집중이 사요 요낭 이렇게 되어 있네. 아니 집중이 요거 사만나하라. 아니 여기 꼬띠가경에서 원문에서 꼬띠가경 여기서 족쇄입니까? 독설 3. 여기서 이제 그 상요자나는 족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그 자가 족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묶어주는 역할을 족쇄가 하는데 그 족쇄가 욕탐이다 이거지. 예, 족쇄. 상요자나. 이거 독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사리푸타 존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시간 관계상 그림으로 설명은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 도반이요. 검은 황소와 흰 황소가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해 묶여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검은 황소인 눈과 흰 황소인 색들, 이것이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해 묶여 있어. 소 두 마리가 묶여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안과 색들을 줄이나 매듭이 묶고 있는데 그 상황을 놓고 안과 색이 서로 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도반이요.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가 아니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한 묶임, 그것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라고 안과 색의 이런 묶임을 소 두 마리가 묶여 있는 상태로 말하면서 소 두 마리가 서로 간에 족쇄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마리 소를 묶고 있는 매듭이 족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만약에 소 두 마리가 서로 간에 족쇄로 작용한다면 그건 뭐냐 하면 샴쌍둥이처럼 소 두 마리가 몸통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소 두 마리를 매듭이 묶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각각의 소 두 마리를 매듭이 묶어서 같이 쟁기를 끌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소 두 마리를 풀어놔야겠다 하면 매듭만 잘라주면 되잖아. 이 소 두 마리,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하는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족쇄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나와 세상의 관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해탈해야 되나, 떠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딱 묶여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와 세상을 욕탐이라고 하는 족쇄가 묶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욕탐이라는 족쇄만 해결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하잖아. 윤회에서 벗어나잖아. 바로 이런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안과 색, 내입처와 외입처가 서로 족쇄인 것이 아니고 욕탐이 두 개를 묶어주고 있다. 1차 인식의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관계에서 욕탐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묶어버리기 때문에 비열이 작용하고 니미따를 만들어서 왜곡된 식이 생겨난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반복되고요.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이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였다면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소 두 마리가 서로 족쇄인 것처럼 되어 있으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거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해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선언될 수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됩니다. 하여간 내입처와 외입처가 서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묶는 역할을 하는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불교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안이비설신의 반복이 되고요. 3페이지 맨 밑에 가면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에 의해 알려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가 직접 문제가 아니고 욕탐이 문제거든. 요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방금 이제 박법부님 보았는데 얘기했죠. 근데 박법부님이 어찌 보면 자기를 너무 높이 본 것 같아. 욕탐 없이 보셨다고. 보자고. 도반이요. 자, 근데 바로 지금 이제 경은 마무리해서 그 둘을 묶어주는 욕탐 없이 보는 사람을, 그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거든. 그 설명이 뭐냐 하면 도반이요, 세존에게 안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눈이 있어요. 그죠? 세존은 안으로 색을 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이게요, 박법부님하고 부처님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박법부님도 부처님도 눈이 있어요. 박법부님도 부처님도 그 눈으로 색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욕탐이 없어. 그런데 박법부님이 내가 욕탐 없이 봤거든요. 이래 말하면 내가 부처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고 스님, 경우에 따라서 강하게 욕탐이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거에는 일반적인 거는 우리도 거의 욕탐이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안식이 안 생겨나는 거지.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게 안과 색을 묶어가지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눈이 망가지지 않고 색들이 눈에 들어온다 해도 어떤 것이 그것을 묶어주지 않으면 안식이 안 생기잖아. 아니 지금 아니 이 부분은 잘 봐야 돼. 안식이 생겨나는 게 인식이잖아. 근데 지금 어머님 말씀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데 네.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지. 뭐 그거를 내가
안식이 생겼다고 아는 거잖아. 안식이 생겼다는 것은 본 거를 아는 거야. 네. 그럴 때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알고 아무 그거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그때 안식이 생겼다 하면 어떤 형태로든 묶인 거야. 그런데 묶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중생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욕탐이 묶는 거야. 지금 어부님은 그냥 버스가 하나 지나간 걸 내가 알았지 뭐 라고 말을 하지만 버스가 지나간 것을 알았다라는 그 상태가 탐진치 제로의 상태로 알았을까? 이게요,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버스가 지나갔어 해가지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하고 별 상관없으면 버스가 지나갔네라고 알고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이 버스가 지나간 걸 알았다라고 하는 그게 탐진치 제로의 상태로 알은 걸까? 탐진치 제로의 상태로 알았다라는 거는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유위적인 삶을 청산하고 무위의 삶이 실현된 거거든. 그러면 법우님이 그 부분에 대한 욕탐은 거의 없다라는. 거의 없다라는 거하고 없다라는 건 다른데, 부처님의 경지는 거의 없는 경지가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경지거든. 그러면 거의 없다라고 해도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내가 보고 알았어, 안식이 생겨났어 라고 말할 때는 욕탐이 두 개를 묶어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욕계 중생인 인간의 수준에서 내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 상황도 일으키지 않았어 라고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참다라가 욕탐 말고 까마라가 이 욕계 수준의 소유적인 탐, 이거는 해제될 수가 있겠지. 네. 그치? 욕탐, 소유적인 욕계 중생 수준의 욕탐이 작용했다 하면, 아니 저차 내가 타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됐을 거고, 내가 타야 되는 차 아니니까 지나갔네 이랬을 때는 그런 소유적인 탐은 작용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 위에 있는 색탐, 무색탐까지 배제가 되었느냐. 그러면 여기서 니미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까마 니미따, 소유적인 니미따도 있고, 말하자면 루빠 니미따, 아루빠 니미따, 이런 색계, 무색계 수준의 니미따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럴 때 이제 지금 세존에게 안이 있다, 안으로 색을 본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다 라고 말할 때는 욕계 수준, 색계 수준, 무색계 수준, 중생을 포괄해 가지고 그런 욕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아라한도 10선업을 짓잖아. 그런데 그 아라한의 10선업을 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교의 목적이 거기 가는 과정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처님도 버스가 지나간 거를 보면 버스다라고 알지. 다만 부처님은 그냥 순수한 암만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 욕탐이든 색탐이든 무색탐이든 전혀 작용하지 않는, 용루, 유루, 무명루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는 그냥 사실 자체를 아는 거지. 그럴 때는 욕탐의 탐도 떨어진 거고, 참다, 관심 자체도 버려진.
요 부분은 지금 마무리를 못하겠다. 넘어갑시다. 이거는 하여간 유위적인 삶의 영역입니까? 무위적인 삶의 영역입니까? 이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기를 나는 그런 상황에는 그것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지 않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경에서 알려주듯이 세존에게도 눈이 있고 눈으로 색들을 보지만 욕탐이 없습니다라는 완성된 자로의 부처님의 욕탐이 없는 그 수준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 부분을 이제 보아야 하죠. 자, 그래서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어쨌든 박법부님이 경우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욕탐을 크게 안 일으킬 수는 있지만 법부님이 잘 해탈한 심을 가진 자일까? 이 측면에서 부처님하고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점이 이어서 이렇게 안식이 생겨난다 라고 할 때는 안이 망가지지 않아야 하고 색들이 눈에 들어와야 하고 욕탐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묶어줘야 한다. 집중되어야 한다. 안이 색들에 집중되어야 한다. 요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욕탐의 개념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꼬티카경을 통해서 좀 보충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그러면 앞에 교재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2번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누적된 것 중에서 색은 색취온으로, 수는 수취온으로, 상은 상취온으로, 행은 행취온으로, 식은 식취온을 따라가 쌓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죠? 제가 여기 이제 이런 방법으로라고 해서 별표를 해가지고 밑에 순환적 누적 관계를 12초로 펼쳐내어 전개되는 삶의 메커니즘의 방법을 했는데 제가 그림을 몇 장 이렇게 좀 읽어놓고는 인쇄를 안 해갖고 왔네. 근데 이건 시간도 다 됐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과 색이 있어가지고 안식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게 메커니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안과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서 메커니즘적으로 삶이 전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순환적 누적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면 다시 12처로 펼쳐지는 이런 과정으로 삶이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이런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에는 식하고 색이 있죠.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죠. 수가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할 때 상이 참여하죠. 그러면 전개되어 가지고 행의, 업의 자리에서 행이 진행되죠. 그러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러서 순환하죠. 이제 요래 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 안에 색수상행식 5온이 과정으로 전개되죠. 그럴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적 삶의 전개 과정에서 색은 색치온으로 가서 쌓이고, 그러니까 색이라는 거하고 색이 가서 쌓인 것으로의 색온, 무더기하고를 구분하는 거죠. 수도 3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겼는데 생긴 수는 어디 가나요? 수온에 가서 쌓인다. 그러니까 상도, 행도, 식도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는 각각이 색수상행식 5온 자기의 자리에 가서 쌓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쌓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연기대?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는 거죠. 이때 늘어난다라는 개념이 뭐야?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고 할 때 이 한순간 삶의 결과로 식이 중생 세상에 머물면 이 머문 식이 어디 간다는 거야? 바로 이 경에서는
그렇게 식은 식치온으로 따라가 쌓인다 이렇게 말하잖아. 바로 머문 식이 이런 표현에 의해서 식온에 가서 쌓이면 식온이 늘어나잖아. 이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따라가 쌓인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는 머문 식이 늘어나는 그 과정이 뭡니까? 한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난 생겨나서 머문 식이 식온으로 따라가 쌓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해져 쌓이는 만큼 식의 무더기가 늘어납니다. 요 얘기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하나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인용을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여기서 지금 연기 이 얘기가 뭐죠? 계속 지금 이런 과정 경에서는 그러니까 사성제부터 시작해서 쭉 과정을 와가지고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삶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메커니즘에 번호 붙이면 뭐가 돼요? 12연기 그대로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를 보는 자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나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 같은데 순환적 누적 관계를 12처로 펼쳐내어서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설명되어 가지고 윤회하는 과정까지가 함께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이 메커니즘이 번호를 붙이면 그대로 연기고 12연기잖아.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럼 여기서 법은 뭘까? 법은 존재 이렇게 봐도 될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연기를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본다. 부처님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성제? 그래, 이 경의 주제가 뭐야? 부처님 가르침이 선법인 거잖아. 그 선법을 포괄해서 코끼리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야? 바로 사성제잖아.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해서 이 법은 사성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연기를 보면 뭘 보는 거야? 고집성제를 보는 거잖아. 고집성제를 보면 이렇게 고가 생겨난다라고 고성제가 보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연기를 보았기 때문에 연기의 조건관계를 끊는 방법으로 팔정도가 동원이 되잖아. 고멸도성제죠. 그러면 그 팔정도에 의한 실천으로 고멸이 실현되잖아. 연기를 보는 일이 결국은 사성제라는 법을 보아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늘 그 얘기잖아. 사실을 보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기가 뭐냐 하면 경이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 삼법인과 연기잖아.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고 고집성제라고.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보지 못하고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고와 고멸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내 삶의 모습을 보아야 하거든. 내 삶의 모습에 어떤 문제 상황들이 조건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나? 이게 12연기고 경은 12연기라는 말을 안 쓰죠. 그냥 연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또한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뭐 거꾸로야 뭐 당연하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연기, 12연기. 이것이 삶을 보는 시각이 올바를 때 거기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멸을 실현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 의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오면 이제 마지막, 경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3번 했죠. 고집성제와 고멸성제를 정의해줘요. 뭐라고 하냐 하면, 요 바로 앞에가 이제 그 오치오는 연기된 것들이다. 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 오치온에 대한, 그럼 이 오치온에 대한이란 건 뭐야? 연기된 것이 오치온, 요 얘기죠. 연기된 것인 이 오치온에 대한 관심. 관심 찬다죠? 잡음, 알라야. 그리고 친밀한 묶임이 괴로움에 자라납니다. 고집성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오치온에 대한, 즉 연기된 것인 이 오치온에 대한 욕탐. 욕탐 우리가 지나친 관심이라고 번역하자 그랬죠. 지나친 관심의 제어와 지나친 관심의 버림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뭐죠? 바로 이 욕탐, 찬다라가 지나친 관심이 네이처와 웨이처를 묶어가지고 묶인 상태,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의 안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욕탐을 제어해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보고 내가 보는 게 뭐요? 라고 모르는 거 아니야. 부처님도 분명히 보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악득 아니요? 라고 요렇게 묶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묶이지 않게 된 삶이 어떤 삶이요? 해탈된 삶이죠. 깨달은 거고 그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는 이제 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꿰뚫어 아는 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것이다. 자, 앞에서 그 평정, 유익의 과정인 평정이 확립되면 이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거다. 제4상 깨달음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봤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집성제, 고멸성제까지를 다 오면 이건 이제 완성된 거죠. 이렇게 꿰뚫어 아는 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것이다. 라고 해서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게 약간 뭐 어려운 경이다 보니까 경은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요약만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지수화풍 4대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약에서도 2페이지에 있는데 6내입처는 안에 것이고 6외입처는 밖의 것이다 라고 경이 직접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그 질문하신 내용이죠. 학계에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12처가 다 안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문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가 그간 충분히 답을 갖고 있었지만 이 경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안의 내입처, 밖의 것으로의 외입처들 이렇게 직접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만나하라라고 해서 집중 또는 묶음, 합침 이렇게 된 거. 하여간 요 개념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마침 꼬티카경이 요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준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그만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그래, 일요일 날 특강하는 거로 하고, 어디 가셔요?